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던 한 여성은 어느 날 갑자기 차를 몰고 나가서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실종된 뒤 매주 수요일 오후에 그녀의 집으로 수상한 전화가 규칙적으로 걸려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녀는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오늘 소개할 미제 사건은 도로시 제인 스콧 사건입니다. 도로시 제인 스콧은 1948년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종교적으로 독실한 가정에서 자랐으며 대외적으로도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당시 자신의 4살짜리 아들 그리고 이모와 함께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32살이던 그녀는 이혼한 지 얼마 안 된 싱글맘으로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딱히 외출을 하거나 밖에 나가서 시간을 보내기보다 집에서 조용하게 하루를 마치는 것을 좋아했고 특히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일을 하러 갈 때면 근처에 사는 부모님 댁에 아들을 맡겨두고 출근했습니다. 그녀는 시내에 있는 상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장의 비서 겸 판매원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녀가 일하던 상점은 위치상으로는 함께 붙어있는 서로 다른 2개의 상점이었지만 사장은 한 명인 공동 소유의 가게였다고 하며 둘 다 예전에 도로시의 아버지가 소유했던 가게였습니다. 사건이 시작된 것은 1980년의 어느 날부터였습니다. 그녀의 사무실에 있는 전화기에 알 수 없는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는데요. 전화를 건 목소리의 주인은 남자였으며 도로시 본인도 도대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특히 남성이 말하는 내용은 그녀에게는 굉장히 소름 돋는 내용들 뿐이었다고 합니다. 남성의 전화 내용은 매일매일 달랐습니다. 어떤 날은 그녀가 입은 옷에 대해 칭찬하기도 했고 또 그녀가 조금이라도 늦게 출근하는 날이면 왜 늦었는지 걱정하는 등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그래도 건전한 축에 속하는 편일 정도로 무섭고 혐오스러운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를 잡아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겠다고 하거나 다른 남자를 만나면 목숨을 뺏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처음 몇 번은 장난 전화라고 여겼지만 매일 그녀가 입은 옷 차림새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그녀를 갖고 싶다는 등의 섬뜩한 이야기가 매일 반복되자 도로시는 이 전화가 곧 악질 스토킹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하루는 그녀에게 줄 선물을 차에 올려놨으니 바깥으로 나가보라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가게 바깥에 주차된 그녀의 자동차 위에 시들어서 썩어버린 장미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혹시나 그녀가 사귀던 남자나 이혼한 전 남편이 앙심을 품고 그랬던 것은 아닌가 했지만 그녀의 주변인들과 부모님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가 따로 만나던 남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스토커나 스토킹 역시도 악질 범죄로 취급되지만 1980년대에는 이런 스토킹 범죄가 그다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경찰에서는 그녀의 신고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합니다. 결국 법의 힘에 기댈 방도가 없었다고 생각한 도로시는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으로 근처의 무술학원에 등록해 호신술을 배우기로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모자랐다고 생각이 들어서 결국 호신용품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하지만 괜히 집에 이런 물건을 가져갔다가 아들이 다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1980년 5월 28일 이날도 그녀는 아들을 맡겨두고 여느 때와 똑같이 가게로 출근했습니다. 이날은 가게에서 직원 회의가 열리는 날이었는데요. 그런데 회의에 참석한 어느 남자 직원의 상태가 굉장히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직원의 팔뚝에는 붉은 반점이 보였는데요. 그는 아침에 거미에게 물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걱정된 도로시와 그녀의 동료 여직원은 그 직원을 도로시의 자동차에 태우고 근처 병원에 직접 데리고 가게 됐습니다. 거미에 물린 직원이 치료를 받는 동안 도로시와 동료 여직원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동료 여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둘은 기다리는 동안 다른 곳으로 움직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날 오후 11시경이 되어서야 치료가 끝났고 도로시는 두 사람에게 자동차를 가져올 테니 먼저 병원 입구에 가서 기다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료 여직원과 남직원이 처방전을 작성받고 또 화장실에 다녀오는 등 볼일을 보는 동안에도 도로시의 자동차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상하게 여긴 두 사람은 직접 그녀의 차가 주차된 병원 주차장으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마치 두 사람을 보기라도 한 것처럼
그녀의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밝게 켜졌습니다. 그리고는 차가 갑자기 빠르게 출발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그녀 스타일이라면 생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그들 곁을 지나쳤다고 합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그녀의 아들이나 부모님께 뭔가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런 것인가 하고 생각했지만 가게로 다시 돌아온 그들은 도로시가 집에도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혹시나 부모님의 집에 간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그녀의 부모인 베라 스콧과 제이콥 스콧에게 전화를 했지만 그들 역시도 도로시에게서 연락을 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또한 그녀의 아들 역시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몇 시간 후에도 그녀에게서 연락이 없자 사람들은 그제서야 도로시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고 서둘러 경찰에 실종 신고를 냈습니다. 5월 29일 새벽 4시경 남자 직원이 치료를 받았던 병원으로부터 약 16km 떨어진 골목에서 불에 타고 있는 자동차가 발견됩니다. 바로 도로시의 자동차였습니다. 경찰들은 불에 타고 있는 자동차가 발견된 현장에 가서 서둘러 불을 진화하고 자동차의 안을 살폈지만 불에 탄 자동차 안에 그녀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흔적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걸려오던 수상한 전화를 건 남자가 이 사건과 강력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 주변 사람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실종사고가 아니라 그녀가 누군가에게 납치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역시도 그녀로부터 이상한 전화가 걸려온다는 신고를 접수했던 기록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단순한 실종사건이 아니라 납치에 의한 실종으로 전환하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사건이 발생되고 일주일이 지난 후에 도로시의 부모님이 사는 집으로 이상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처음 그 전화를 받았던 것은 그녀의 어머니였던 베라 스콧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베라가 전화를 받자마자 혹시 당신은 도로시의 어머니가 맞냐 물었고 그녀가 자신이 도로시의 어머니가 맞다고 하자 나는 마침내 그녀를 얻었다 라는 기괴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 기괴한 전화는 그 한마디를 하고는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오후가 되면 이 의문의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전화의 내용은 늘 비슷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마침내 얻었다 라거나 혹은 도로시가 집에 있습니까? 라는 등 그녀의 가족을 조롱하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경찰에 이 수상한 전화에 대해 신고했고 경찰들은 도로시의 부모님 전화에 추적기를 설치했지만 언제나 그 수상한 전화는 짧은 한마디만을 하고 끊어졌기에 추적을 하기에 충분한 시간을 벌 수가 없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만 되면 걸려오던 이 기괴한 전화는 무려 4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번은 어머니 베라가 아니라 아버지인 제이콥이 전화를 받게 되었고 제이콥이 수화기 너머로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고 소리치자 아무 말도 없이 전화가 끊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수상한 전화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상한 전화가 진짜로 진범의 전화였던 듯합니다. 전화가 한창 걸려오던 1980년 6월 12일에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라는 일간지의 편집장은 어떤 남성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도로시 스콧 사건의 진범이며 자신은 도로시를 굉장히 사랑했지만 그녀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것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이 사건을 벌였다고 했습니다. 처음 전화를 받은 편집장은 장난 전화가 아닌가 생각했지만 혹시나 몰라서 전화의 내용을 종이에 받아 적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범죄의 세부 사항들과 일치했습니다. 특히 도로시가 실종 당일에 목에 메고 있었던 스카프의 색이 무엇이었는지까지 자세하게 설명했는데요. 놀랍게도 이것은 경찰이 수사 내용을 발표하면서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날 남자 직원이 거미에 물려서 병원에 데려갔던 사실까지 모두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그는 도로시가 병원에 간 날 자신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했지만 동료 여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이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1984년 8월 산타아나 캐니언 로드라는 지역에서 한 건설 노동자가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뼈를 발견합니다. 이 뼈는 부분적으로 그을린 형태의 뼈였다고 하는데요. 조사 결과 처음부터 불에 타버린 것은 아니었고 1982년에 해당 지역에서 일어났던 산불 때문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뼈의 주인은 1982년 이전에 매장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록색의 반지와 시계도 발견되었는데요. 특히 이 시계는 날짜가 같이 표시되는 손목시계였는데 5월 29일 오전 12시 20분에 멈춰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녀가 실종된 사건이 5월 28일 오후 11시경이었으니 만약 이 유해가 그녀의 것이 맞다면 납치 사건 약 1시간 정도 뒤에 이 시계가 멈춘 셈입니다.
부검 결과 이 뼈의 신원은 도로시 본인의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오래 흘렀기 때문에 그녀가 숨진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는 밝혀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실종된 지 4년이 지난 1984년 8월 22일 그녀의 추도식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녀와 부모에게 수상한 전화를 걸고 그녀를 납치한 진범이 자신이라고 말했었던 남자의 정체는 누구였을까요? 소수의 인원들이 용의자 선상에 올랐었습니다. 그 중에는 도로시의 전 남편이었던 사람도 있었는데 수사 결과 그에게는 알리바이가 입증되었고 사건 당시에 완전히 다른 지역에 있던 것이 밝혀짐으로써 용의자 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얼마 전 이 사건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며 개인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알아보던 몇몇 블로거들이 새로운 용의자들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꽤나 흥미로운 이야기들이었는데요. 새로운 용의자로 떠오른 사람 중 한 명은 바로 마이크 버틀러라는 이름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도로시의 직장 동료 중 한 명의 오빠였습니다. 건너편 가게에서 기계 수리공으로 일하기도 했었다고 하네요. 그는 여동생을 보러 가게에 들렀다가 우연히 도로시 스콧을 만나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후로 그녀에게 꽤나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만약 도로시의 직장으로 걸려오던 수상한 전화가 마이크 버틀러가 걸었던 전화였다고 한다면 그의 여동생이 도로시의 동료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몇 시에 출근하는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등 세세한 사항을 알아내기가 수월했을 것입니다. 또 바뀐 전화번호를 알아내는 데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게다가 마이크 버틀러는 사생활이 대단히 수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비밀스러운 사교 모임에 참가하기도 했는데 이 모임은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어떤 컬트적이고 사이비 종교스러운 모임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고 평범한 기계수리공으로 일하던 사람이었지만 간혹 정신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며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2014년에 건강 악화로 이미 세상을 떠났고 사건 당시에는 용의선상에 올랐던 적이 없었습니다. 사생활과는 별개의 문제로 그가 도로시의 개인적인 부분을 상세하게 알아내기에는 수월했던 사람 중 한 명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용의자로 떠올랐던 사람은 놀랍게도 도로시가 직원으로 일하고 있던 가게의 사장인 존 코실라였습니다. 만약 그가 용의자가 맞다면 사건을 벌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해당 사건에 대해 개인적인 수사를 진행한 블로거는 코실라가 1996년에 검찰에 기소당했다는 신문기사를 발견합니다. 바로 꽤 많은 양의 탈세 혐의였습니다. 그는 1989년부터 1990년 사이에 약 2년 동안에 걸쳐서 가게의 소득을 거짓으로 보고한 다음 상당한 금액을 속여서 세금을 덜 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문제는 그가 자신이 소유했던 그 가게에서 지속적으로 소득을 누락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즉 도로시 스콧이 실종되던 사건 당시에도 그가 거짓으로 탈세를 했을 가능성이 제시되었는데요.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도로시는 사장의 비서였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서 코실라의 이런 탈세를 빠르게 눈치챌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가게 자체가 코실라가 인수하기 전에는 도로시의 아버지인 제이콥의 소유였기 때문에 인수 전부터 가게에서 일하던 그녀가 아버지를 도와서 회계 장부를 관리하는 것에도 능숙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도로시는 어떤 계기로든 사장의 탈세를 눈치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코실라가 신고당할 것이 두려워서 마치 악질적인 스토킹에 의한 범죄로 포장하기 위해 꽤 긴 계획을 세웠을 것이라는 추론이 제기됐습니다. 거기다 매주 수요일 오후만 되면 부모의 집에 전화를 걸었던 것도 그 시간이면 무조건 그녀의 어머니만이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요. 전 사장이었던 제이콥은 코실라의 목소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이콥이 전화를 받자마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고 결국 그 전화를 그만두게 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추가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블로거의 조사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설에 지나지 않고 있고 경찰의 공식적인 수사 결과로는 현재까지도 용의자가 없는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녀의 실종에 얽힌 사연은 무엇일까요? 또 그녀와 그녀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왔던 수상한 진범의 정체는 또 누구였을까요? 실종 사건이 일어나고 그녀의 유해가 발견된 이후로 40년의 긴 시간이 흐르게 되었지만 현재도 풀리지 않고 있는 도로시 제인 스콧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미스터리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의 힘으로
다음에도 재밌는 미스터리로 찾아오겠습니다. 미스터리 큐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